지금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요거 만드는 시간이에요?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자, 정혁이, no, sorry. 한영이, 똑바로 앉으세요. 옳지. 자,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효서가 우리 아빠예요. 그랬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창서, 효서, 성경이 아빠. 이름은, 성함은 박성재 박사님이세요. 지난번에 오신 분은 박사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박사가 2개래요. 상상이 안 되죠? 이래 지금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앞에 오시기 정말로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처럼 한국에서 계시다가 또 하와이로 오셔서 하와이에서 1년 계시다가 여기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이야기들은 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주시고 4차 혁명과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듣는 자세가 별로 이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금요일 오늘 특강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로 좀 잘 또 아주 좋은 자세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다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거는 우리 미래가 바뀌고 있잖아요. 굉장히 급하게 바뀌고 있어요. 급속하게.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직업을 찾을 때는 어떻게 직업을 찾아 나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나라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국 워싱턴 DC죠. 워싱턴 DC가 그렇죠. 여기는 버지니아입니다. 워싱턴 DC 바로 앞에 버지니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동부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어요? 13시간, 4시간 걸렸죠. 그죠? 자, 저 지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던 지도하고 좀 달라요. 거꾸로 돼 있죠. 지도를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디입니까? 요쯤 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 장으로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이게 우리가 보는 지도입니다. 한국이 가운데 있죠. 전 세계 가운데. 그죠?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미국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현재 이게 미국입니다.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유럽이 가운데입니다. 여기가 가운데죠. 옛날 선진국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나라들이 보기에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이라고 합니다. 극동, Far Eastern. 저 멀리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부하러 왔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15살, 65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1985년도 예전에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기 가까이 와 있어요. 2019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살 아래 이쪽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5년경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거를 숫자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봤으니까 1990년도에 우리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13명 내지 14명이 학교 한 반에 있었으면 지금은 7명, 8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아니더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에 60명에서 63명이 학교 다녔었어요. 지금 학교 한 반에 몇 명이 다니죠? 30명이죠. 30명? 27명, 30명.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 위에는 사람이 진화하는 거예요. 예전에 원시인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자, 밑에는 뭘까요? 로봇이죠. 로봇도 같은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은 예전에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탱커처럼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2단계까지 왔어요. 걸어다녀요. 로봇이 걸어다니고 머리는 사람보다 좋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굴까요? 자, 이 로봇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미국의 대회에서 1등을 한 경험이 있어요. 요거는 영화에서 아이 로봇에 관한 영화예요. 영화처럼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알파고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 두는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그러면 공부도 사람보다 더 잘하겠죠. 훨씬 더 잘하겠죠. 그렇죠. 우리 계산할 때 우리가 암산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게 영화예요. 영화 속에 이런 거 많이 보죠.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내가 과거에 뭘 했던 사람인지를 모르게
바꾸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한 번씩 보셨어요? 앨런 머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자동차 들어봤어요? 테슬라 자동차의 대표예요, 대표. 자, 이 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창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사람의 머리를 연구하는 회사예요. 사람의 귀 뒤에 이렇게 패치를 붙이면 뇌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USB 들어봤어요? USB. USB가 뭐죠? USB를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죠. USB. 쉽게 말하면 여기에 데이터를 넣고 붙여 놓으면 머릿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하나요?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저건 뭐죠? 그 데이터를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저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는 마치 바둑 두듯이 알파고보다 바둑을 잘 둘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 속에 넣어놓고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고 보고 하는 것도 지금 읽고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쯤 20년, 30년 후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하고는 달라야 돼요. 자,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천천히 기술이 개발되는 것들이 1900년대 초기부터 과학이 차츰차츰 이렇게 쌓여가지고 급속도로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에서 2045년 사이, 요 사이에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그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이 구간을 올라가 버리면 이 단계에 2040년 전후에 이 단계에 되면 전 세계의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머리를 다 합쳐도 컴퓨터 한 대를 못 이겨요. 그게 이제 특이점이라는 싱귤레리티라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45년 사이, 2040년 사이 이렇게 30년간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도 인구가 줄어들죠.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좋은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 많은 사람은 많고, 그렇게 되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금은 많이 걷어야 되겠죠. 일자리는 누가 가져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많이 가져갑니다. 인간보다도. 그 다음에 오염은, 환경오염은 늘어나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황사, 미세먼지 같은 거 많았죠? 불편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환경오염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나쁘고 우울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교통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3시간,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술이 개발돼서 3시간 만에 올 수가 있어요. 교통이 좋아집니다. 통신, 여러분 여기에서 카카오톡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하죠? 그죠? 안 합니까?
여기서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로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도 빨라지고 일도 편해지고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국경은 사라지고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바뀔까? 각종 직업들을 예측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튼튼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직업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힘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실히 노력하면 돈을 벌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발달되면 뭐냐면 지식의 시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면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갖고 싶은 직업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가치의 시대라 가지고 몸이 좋다고 해서 머리가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구분이 없어요. 창의적인 머리만 있으면 좋은 직업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다. 그럼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그런 자기 전공 분야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문학적인 소양하고 컴퓨터 능력이. 이게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책을 읽어야 돼요. 문학 서적 같은 거.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 기술은 그걸 만들어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내요. 이렇게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고 하는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달에 가고 우주선 타고 나가는 거 상상하는 대로 다 만들어내요. 상상만 하면 다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 상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독서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를 할 수 없으면 내가 그 독서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산수, 수학, 컴퓨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컴퓨터 없이는 로봇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여러분 게임만 하지 말고 컴퓨터를 가까이 하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내가 원하는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대화 토론을 하고 수학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질, 저거는 어떤 사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회사나 이런 관공서에는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치를 여기 뒤에 붙여서 머릿속에 자동으로 접속하기 이전까지 컴퓨터가 사람을 공부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뇌과학,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벽 같은 데서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손을 대면 컴퓨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여기에 보면 어떤 인간상을 가지도록 하느냐면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정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성을 착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 융합형 학생들로 우리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길러내겠습니다 하는 게 요 목표예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에 이게 각각 중고등학교 1, 2, 3학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2019년이죠.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여러분은 다 들어와요.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 뭘 핵심적으로 가르칠 것이냐. 너무 많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런 게 있는데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까지는 공통적으로 배우다가 고등학교 가면 문과, 이과로 나눴어요. 대학도 구분을 합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같이 문과 중심 학과들이 있고 공대, 의대, 자연대학 같이 이렇게 이과 중심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소양 교육을 동시에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문, 이과 구분 없이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문과를 배우고 문과 학생들은 이과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코딩 교육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코딩 배웁니까? 배우죠. 코딩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하고 친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딩으로 여러분 손으로 그림 그리죠. 그림을 그리듯이 세상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코딩으로 세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차곡차곡 배우면.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STEM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에서 이런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저걸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교육을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교육비를 들이면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이에요. 곡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 효과를 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같은 100만 원을 들여서 뭘 배울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만큼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워두면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습니다. 대학 있어요. 또 대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능률이 잘 안 오릅니다. 이 학습 곡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곡선이 있어요. 이 학습 곡선에 보면 초기에는 더딥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등수가 안 올라요.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안 보여. 내가 이 배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수학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수포자 들어봤죠? 수학 포기자. 요 구간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수학 공부나 다른 공부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 단계로 못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계속 포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초기에 포기하지 말라는 게 이 구간을 통과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재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학교 공부를.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돼요. 집중.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머리에 로봇처럼 이렇게 USB를 갖다 붙이면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거는 정신을 집중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머리에 들어갑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으면 정상적인 컴퓨터는 어떻게 되죠? USB의 내용이 컴퓨터에 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서 읽고 집중해서 들으면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집중해서 듣고 읽고 하면 자연적으로 향상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학습 구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밑에 이렇게 차근차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은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미국 교육은 질문을 계속 만드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되고 곧 자신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는 학생을 선생님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게임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게임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그걸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잠자지 않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시간을 다 게임하는데 소비를 했다? 그럼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했어요? 내일 변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똑같아. 모레는 변할까요? 모레도 똑같아. 그래서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내가 게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정말 게임을 파고들어야 돼.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안 돼. 그러면 언니나 누나나 삼촌한테 매달려야 돼. 수학 좀 가르쳐줘요. 컴퓨터를 몰라? 언니, 누나, 삼촌 쫓아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할 수 있는 것은 옆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아까 전에 학습 곡선에서 봤듯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구간만 통과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도전해, 도전. 자, 그럼 학교에서 뭘 배울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여러분, 이 과목들도 많고 다양하죠. 많이 배워죠. 사실 배우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을 파악해요. 데피니션이 뭔지 개념. 그리고 그 개념으로 어떻게
그 개념이 활용되는지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리는 컴퓨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게 뭐죠? 자, 새 틀을 갖춘. 일단 틀이 뭘까? 틀. 그럼 틀이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틀. 프레임이 뭐지? 틀이 뭐?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내가 큰 틀, 새 틀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는데 틀이 뭘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럼 머리에 남습니다. 잔상으로. 그 다음 패턴. 그러면 틀이라는 게 새 틀도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과자를 만드는 틀도 있지. 뭐도 있지. 이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패턴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개념하고 패턴이.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각종 다른데. 이 틀은 컴퓨터로 3D 프린터로 틀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전혀 다른 분야에 그걸 갖다 붙이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이 별거 없어요. 창의력 공부한다고 창의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그 훈련 받기 이전에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개념하고 패턴이 자기께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네, 저게 뭐지?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있고 유형이 들어있어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것은 경험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움직이는 이런 창의력은 연결 능력이에요. 연결 능력.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도 그랬어요. 창의력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이 수학을 저기 체육에 갖다 붙인다든지 수학의 어떤 내용을 저기 사회에 갖다 붙인다든지 나 국어를 잘해. 그럼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그럼 내가 조그마한 단편 독후감을 써야지. 그 독후감을 디자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술에. 그 독후감을 글로 쓴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전혀 다른 데 가서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개념 정확하게 알고 유형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 세 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후에 박사 후 과정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중학생도 한두 번 있죠. 한국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침판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기는 있는데 어디쯤 가고 있지? 노래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망망대해 태평양에 돛담배를 하나 띄워놓고 가고 있어요. 나침판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시험이나 프로젝트처럼 내가 공부하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는 저게 너무 등수 위주로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시험은 나 스스로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받죠.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치과에 가죠. 그다음 내과에 가서 체크도 하고. 그거 왜 그러냐?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가 공부하고 체험하는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코딩도 해보고 하는 것들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없는 기간들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겁니다. 뭘 쌓아야 되느냐?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지금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선생님 제가 제일 처음 미국 올 때 비행기 타고 혼자 오면서 30분간 울고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보내준 거죠. 대한민국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비행기 타고
공부하러 오는 데는 정말 간격은 무량해집니다. 내가 돈 벌어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공부하러 온다. 울고 올라서 울고 대한항공 타고 인천공항에서 한 30분간 스튜어디스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을 왔어요. 시카고에 아주 좋은 대학으로. 자, 코딩 해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림도 그려요. 이런 것들이 쌓여야 학습 기반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창의력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책을 읽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코딩도 하고 이게 쌓여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로와 직업을 한번 탐색해 봅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한다, 진로를 찾는다 했을 땐 제일 먼저 잠재력, 자기 잠재력을 찾는 것부터. 나는 그림을 좀 잘 그려. 난 노래를 잘해. 나는 운동을 좀 잘해. 그게 자기의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내 소질 개발을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럼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나 수학을 잘 못해. 그림 그리는 자신 있어. 그러면 그림을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디자인으로 갈 수 있어요. 디자인이 컴퓨터하고 연결되면 애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한국의 학생들, 여러분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앞으로 너 뭐가 되고 싶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킹을 합니다. 답을 해요. 뭘 가지고 하느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돈 많이 받는다던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인데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걸 좋은 직업으로 쳐주더라 하는 그런 직업에 체크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소질이나 역량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직업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부모님 직업 보는 거예요. 삼촌 직업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본다고? 영화나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직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초등학생들의 직업을 2017년도에 조사해요. 17년도. 우리 사회가 빨리 지나가는데 2017년도에 여기 보면 남학생들, 여학생들 차이가 급격하게 납니다. 여학생들, 이게 빨간색 여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여학생, 초등학생들을 보면 제일 선호한 게 의사예요. 수의사. 수의사가 여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이에요. 남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남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폴리스, 경찰, 소방관, 과학자, 공학자 이런 식이에요. 여학생들은 이런 의사, 수의사 이런 걸로, 남학생들은 좀 더 활동적으로 경찰관, 소방관, 과학자, 공학자 이런 식. 2019년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미국, 영국, 중국의 초등학생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영국의 이런 선진국 초등학생들은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직업으로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교사나 운동선수, 음악가, 우주선 조종사 이런 식이에요. 중국 학생들, 초등학생들 보니까 우주선, 조종사, 교사, 음악가 이런 다 비슷합니다. 자, 17년과 19년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사이에 유튜브가 전반화됐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초등학생들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 한 명이 유튜브 세계 1위예요. 한국 초등학생. 그죠? 회사도 만들었어.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나오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찍어가지고 많이 보는 사람은 그냥 그게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혀 우리가 5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직업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뭘까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초등학생들이 뭐에 좌우돼서 직업 선택을 하지? 봤어요. 첫 번째, TV, 유튜브, 무비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유튜브, 영화 요거 보고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튜브를 뭘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 어떤 영화를 보느냐, 어떤 TV를 보느냐가 여러분의 잠재력 형성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잠재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의 열망 같은 거는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다 그런 게 쌓인 거죠. 부모님 보고 영화, TV, 유튜브 보고 내 머릿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합쳐서 이게 거의 30% 가까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영향이 그 다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TV나 영화를 볼 때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걸 봐야 돼요. 파괴적인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들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동네에 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지도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나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 중국에 맹자라는 유명한 학자가 어릴 때 있었어요. 커서 이제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 그 부모님 엄마가 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기 이제 집을 시장 주변에 이렇게 집을 구했더니만 애가 놀 때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싸움도 하고 물건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고 해서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공부하는 데로 자꾸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로 노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 미국의 서부는 학생들이 우주선 조종사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서부에서 남부는 공학, 텍사스도 있고 하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이쪽은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중부를 보면 중부에는 곡창지대입니다. 옛날에는 소들을 많이 길렀어요. 제일 좋은 직업 그때 수의사예요. 미국은 수의과 대학이 몇 개 안 돼요. 개, 소 이런 거, 이런 동물들 다루는 수의사. 동부 한번 볼까요? 뉴욕은 그야말로 다양하죠. 비즈니스, 아티스트 이런 거. 자, 이쪽 주변을 볼까? 티치로 나왔습니다. 티치는 뭐냐면 유일한 문과예요, 문과. 공무원, 교사, 변호사 하는 교수 이런 직업들이 여기 티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예요. 워싱턴 DC 인근 여기는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강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워싱턴 DC는 미국의 정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박사,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워싱턴 DC 주변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설문 문항이 그게 없어서 그렇지 티처로 적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교수, 교사, 변호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과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직업 선호도가 달리는 겁니다. 한국의 직업관을 한번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 연도가 비슷합니다. 연세대학교는 1885년도, 스탠포드 대학은 1891년도에서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됐어요. 학교도 각각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만났어요. 소개를 해야 돼요. 만나면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대학이다. 연세대학 소개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의 직업관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우리 대학은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수능 상위 1%의 최우수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대학의 인기 학과들은 0. 몇 프로, 0.0 몇 프로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 1%, 최고 수준의 애들을 받는다, 학생들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딱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의 간판 스타다. 역대 국무총리를 몇 명을 배출하고, 장관을 몇 명 배출하고, 국회의원을 몇 명을 배출한다. 사법시험에 사법고시에 몇 명이 합격하고, 행정고시 몇 명이 합격하고, 공인회계사에 몇 명이에요. 그야말로 한국은 우리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학교를 소개를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은 숫자만 내려요. 숫자만. 4만, 540만, 뭐 이거는 뭐예요? 2경, 뭐 7차, 이게 동그라미가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구글, 야후, 테슬라, 휴렛 패커드, 나이키, 시스코, 갭, 썸모르, 마이크로 시스템스 뭐라고 뭐 9조 원 정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나 또 여기 인근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데 보면 이 숫자를 내놓습니다. 말 안 합니다. 숫자 딱 내놔. 뭐냐? 1930년대 이후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이 세운 기업의 수가 4만 개입니다. 540만 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54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이거 뭐 2경 7천억, 이 셀 수도 없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동그라미 11개에 27 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이 세운 기업들의 매년 매출입니다. 매출. 이 매출이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밑에 달아놨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합니다. 이 GDP가 그 절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 기업을 세워서 매년 파는 그런 매출액이 한국 GDP의 2배가 넘습니다. 일종의 비아냥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글 들어봤습니까? 야후 들어봤어요? 테슬라, 휴렛 패커드, 나이키, 시스코, 갭, 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우리 졸업생들 또는 우리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휴학하고 중퇴한 졸업생과 중퇴생들이 나가서 세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부가 9조 원, 세계에서 기부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미국은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로 설명을 했어요. 직업관하고 같아요. 전 세계의 제일 선두 그룹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IBM? 아마존 들어봤습니까? 구글 들어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봤어요? 애플 들어봤어요? 페이스북 들어봤어요? 테슬라.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자동차입니다. 우버. 여러분 우버 타보셨어요? 여기서?
삼성입니다. 그걸 비집고 삼성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한국의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이미지보다 한국의 대표 기업의 이미지가 훨씬 높습니다. 삼성, 현대, 그럼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거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인 뭐 어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삼성 어디 있다, 현대 어디 있다, SK 어디, LG 어디 있다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질 않아.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 기업의 시대예요. IT 자이언트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계가 됐어요. 삼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느냐? 애플하고 싸우면서 그래 된 거예요. 애플하고 이 휴대폰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싸웠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법원에 가서 삼성하고 애플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한다든지 싸울 때도 1등하고 싸우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움할 때도 1등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 누가 1등이 되죠? 내가 1등. 공부할 때도 1등을 이기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삼성이 애플하고 전 세계 가서 싸웠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이로써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큰 겁니다. 저 시점 이후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직업을 구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극동에 있지만 또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님이 그때 책을 쓴 게 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준비만 하면 전 세계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면 다 가잖아요. 그 비행기도 이제 시간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 텐데. 15시간, 13시간씩 비행기 타는 게 2시간 반, 3시간으로 줄어들 텐데 앞으로는 어디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잡하게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줄이면 미래 직업을 그러면 뭘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나 해야 돼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기학과 관계없어요. 어떤 학과든 다 가능해요. 인기학과 필요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인기학과가 없어졌어요. 뭐든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영어 해야 됩니다. 영어 못하면, 영어 안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바깥에 갈 수가 없어요. 수학 해야 됩니다. 수학. 코딩은 수학입니다. 수학. 여러분 산수부터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문학과 수학을 해요. 문학은 뭐냐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 뭐가 된다? 머리에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상상력은 뭐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 하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는 이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걸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똑같아요.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컴퓨터 속에 넣습니다. 그거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저 쌓아 올리는 거 있죠. 우주선. 여러분 며칠 전에 저 옆에 저기 항공우주박물관 갔다 왔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거기 가려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달나라로 가기 위해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전자공학자들,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쌓아 올린 거예요. 나사입니다. 나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나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들이 그걸 상업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받쳐줬어요. 이게 뭐죠? 여기 이제 MIT입니다. MIT. 스탠포드. 이거 뭐예요? 버클리. 하버드. 이런 데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IT 혁명과 더불어 크기 시작한 대학. 1960, 70년대부터.
요 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전기전자, 물리학, 수학, 통계학, 재료공학, 디자인, 경제학 이런 것들이 강한 대학들이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4차 산업혁명들로 들어선 겁니다. 이제 지금 불기 시작한 게 헬스케어입니다. 요거는 컴퓨터, 요거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국립보건원이라고 있습니다. NIH라고. 요 옆에 있어요. 메릴랜드에. 미국의 헬스케어의 집산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연구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NIH, 메릴랜드. 이 영향권이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가 동일 영향권입니다. 생명공학, 의학, 생물학, 보건학, 뇌과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 화학, 약학 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다루는 과목. 컴퓨터와 사람이 연결되어 있죠. 아까 전에.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두 흐름을 이용한.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컴퓨터에 연결시켜요.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컴퓨터로 다 분석하고 다 해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존스 홉킨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여기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학생들을 공급해내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땅은 헬스케어의 집산지의 영향력 내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의료, 그 다음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앞으로 10년 이내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얘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직업들. 이 직업군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직업군들이 한번 사라진 직업, 빨간색입니다. 사라진 직업은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차장? 시내버스 타면 여러분 차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차장? 옛날에는 시내버스를 타면 차장이라고 했어요. 요금을 손으로 거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혹시 그 구경한 적 있습니까? 시내버스 타면 돈 거두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번 없어진 직업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직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빨간 것들은 앞으로 없어질 직업, 없어진 직업입니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이징은 이미 이제 나이 들어서 낡은 직업들이고 새로운 직업이 뉴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직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직업들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사람에 관한 것들. 자, 그래서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첫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외워가지고 인공지능 못 이깁니다. 기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뭐 기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자계산기하고 여러분하고 둘이 붙여놓으면 여러분 암산으로 전자계산기 이길 수 있어요? 전자계산기도 못 이겨요. 인공지능은 택도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이 못 이깁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창의력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력이 있게 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창의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공이 인기 비인기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직업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관계되는 분야들이 이런 겁니다. AI,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수학, 헬스케어. 헬스케어라는 게 뭐 의대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의료. 그 다음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메디컬 테크놀로지 같이 의료공학, 의학공학, 뇌과학,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주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강한 소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공학, 그림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그 다음에 우리는 컴퓨터를 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과생들이 이제 접근하죠. 대부분 다 이과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으로 치면 이공계 수학 기반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갈수록 예전의 문과 출신자들, 예전 개념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설 곳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문과 출신자들은 수학이나 통계학, 컴퓨터를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핀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을 휴대폰으로 하는 이런 것들,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 파이낸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외교. 사람은 자꾸 싸우죠. 인공지능은 안 싸워도 그걸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상, 그 다음에 이렇게 중재나 조정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법과대학원 살아남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엘리트만 살아남아요. 밑에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몇 명 잘하는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 어중간한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창의력을 만들어내야 앞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업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라. 모르면 물어라. 질문. 찾아보고 나의 롤 모델을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러 온 거는 정말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저입니다. 공부를 좀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 가능하냐 할 정도로 이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질문, 대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과 대답. 그래요. 로봇은 이제 집에 하나씩 갖게 될 거예요. 집에 컴퓨터 있죠.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가 교육도 시켜줘요. 학교에서 모르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걸 한 대씩 가질 거예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얼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 식으로 갖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아요. 여러분 무인 자동차 들어봤어요?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그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몇 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의 상당한 지역에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공대에서 아주 좋은 실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언젠가는 로봇이 나의 친구의 기억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목소리도 넣을 수 있어요. 로봇이 나의 친구 린다의 외모와 목소리,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도 사람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언젠가는 인공지능 로봇과 구분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인간이 종말의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생물학적 인간이 기계를 지금 연구는 생물학적 인간이 기계와 유사하게 가고 있는 연구와 기계인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과 비슷하게 오는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하고 구분을 하기 힘든 거예요. 영화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질문 없어요? 또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직접 체험, 하나는 간접 체험이에요. 직접 체험은 이렇게 와보는 거예요. 직접. 여행을 가거나 방문을 해서 직접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은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상상력이 들어갑니다. 책을 읽으면 영화를 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면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한 대로 기술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상상한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웬만한 노력으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최근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 기술이 발전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 반도체 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적은 게 엄청난 데이터를 거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소재 개발이 계속 발전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그 시기에 되면 이미 사람이 몰지 않는 무인 자동차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집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요리도 해줄 거지. 공부도 가르쳐 줄 거지. 근데 일도 도와줄 거지. 옛날에 집집마다 TV가 두세 집마다 한 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동네에 한두 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TV를 보러 저녁마다 그 집에 몰려서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TV가 어떻게 있다? 방방마다 있습니다. 방방마다. 세상이 전자제품은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전자제품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못 따라가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죠. 인공지능인가요? 아직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섞이는 거예요, 이게. 몸의 일부는 사람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을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우리가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장기들은 오래 살려면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재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다 사람의 인체와 가장 비슷한 소재를 만들어내면 그걸 다 바꿔내는 거죠. 뭐 이런 신장, 간, 위, 뭐 이런 장기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제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간에 이미 기술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화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이런 때도 차근차근히 그 방향을 알고 해야 돼요. 또 질문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지식이 정리가 돼. 해보세요. 영어 딜레마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들하고 계속 생활을 하는데 영어가 그 사람들이 구사하는 뉘앙스를 구사하지 못해요. 전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지금은 컴퓨터 번역기가 나와서 글 쓰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금방금방 트랜슬레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말도 트랜슬레이트 해줍니다. 뉘앙스는 그 정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인공지능 번역기나 통역기가 그걸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생활에서는 한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나의 적극적인 언어가 나가야 될 시기에 인공지능 로봇을 거쳐서 나가게 되면 한 템포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쟤는 뭐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뭐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동문서답 한다고 그런 거죠. 나의 뉘앙스 이걸로 딱 물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사회나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통역, 번역이 다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는 말로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둘이 부모와 자녀 또는 나의 친구 그리고 나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물론 이게 국가 간의 외교 같은 것은 통역사가 있거나 통역기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조직에서는 그걸 하려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실시간으로 그 정도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 거야. 나의 뉘앙스를 그대로 내보내는 그런 정도의 기술은 앞으로 시간은 훨씬 더 걸릴 것이고 그 20년 내지 30년 기간 이전에는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미 통역 번역기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의 적어도 85%에서 90%는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8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거에서. 글쓰기는 거의 많이 대체됐고 말하는 것은 뉘앙스가 아직 그 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보세요. 그건 이제 그거를 하기가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더 좋아하는 개념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 가능해요. 동시에 하는 게. 아날로그 시대에는 힘들어요. 다죠.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는 다른 분야를 하다가 교육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여기 그